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그 중에서 반도체의 대장주인 엔비디아를 부석해 보려 합니다. 아직도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 클릭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간단하게 엔비디아의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1993년 캘리포니아에서 설립된 GPU 설계 회사입니다. GPU 반도체는 복합 처리 기능에 의해 방대한 양의 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어요. 딥러닝, 머신러닝, AI 연구 개발의 핵심이고 클라우딩 데이터 센터의 IoT까지 결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또한 테슬라, 아마존, 애플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 탑4에 항상 들어가 있기도 해요. CPU와 GPU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CPU는 중앙 처리 장치이고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예요. GPU는 병렬식 다중 처리 방식이라 대량 계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한계 때문에 연산 능력과 퍼포먼스를 보면 GPU와 CPU의 처리 속도는 앞으로도 계속 격차가 발생할 것 같아요. 물론 CPU와 GPU의 담당 분야와 역할은 나누어져 있어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GPGPU라고 General Purpose GPU, 즉 CPU와 GPU의 기능을 합친 사업 쪽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가 암홀딩스와 멜라녹스를 인수했죠. 암홀딩스는 CPU, 특히 모바일 쪽 CPU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 멜라녹스는 데이터 센터 서버 쪽에 특화되어 있는 회사였는데 엔비디아는 이번 인수를 통해 향후 승부처가 될 사물 인터넷과 데이터 센터를 포함한 인공지능 시장에서 압도적인 독자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제공한 그림입니다. 향후 있을 인공지능 시대에서 엔비디아는 기존의 IoP, 인터넷 오브 피플과 급성장하고 있는 IoT, 시장 모두에 있어 기초 핵심 제품을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미래 산업이 현실화되려면 고도로 복잡화된 방대한 데이터 처리가 필수적인데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 칩이 이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엔비디아는 이번 올해 8월 달에 인텔도 수십 년간 달성하지 못한 시가총액 3천억 불을 최초로 달성한 기업이 되었어요. 다른 게임 체인저가 생기지 않는 한 이 추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이 엔비디아인데 여기서부터 주가가 그냥 확 떠버렸죠. 암드의 최근 성장도 눈에 띄네요. 엔비디아의 매출 추이입니다. 좌측은 연간, 우측은 분기별 추이인데요. 참고로 엔비디아의 회계연도는 12월이 아닌 1월로 여기 적힌 2020년도는 19년도 1월부터 20년도 1월까지 매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니 헷갈리면 안 됩니다. 꾸준히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다 이 시기에는 미국 무역전쟁이 심해지면서 살짝 주춤했어요. 하지만 최근 4개분기 매출을 보면 매출 성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참고로 2020년도에 이제 3, 4분기에는 멜라닉스의 매출도 같이 잡히면서 매출이 더 크게 증가했어요. 최근에는 암홀딩스를 인수했는데 앞으로의 암홀딩스 매출도 합쳐지면 매출 증가 속도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 정말 수익률 또한 굉장히 훌륭한 회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매출과 수익성 관련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볼게요. 다음은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입니다. 엔비디아는 사업을 게이밍, 데이터 센터, 전문 시각화, OEM, 그리고 자동차 이렇게 5개로 구분했습니다. 최근 9개월치 누적 매출을 보면 전년 대비 49% 증가했고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건전하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사업 부분을 따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게이밍 사업부는 흔히들 아시는 지포스 그래픽카드 및 쉴드라는 게임기기 등을 판매하는 사업부로 컴퓨터, 콘솔, 그리고 VR 등 다양한 산업을 지원합니다. 전체 매출의 45%를 차지하고 매출은 신제품인 RTX 30 시리즈의 엄청난 성능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용 GPU 사업인데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그리고 딥러닝 산업 등을 지원해요. 전체 매출의 41%를 차지하고 전년 대비 138% 성장했습니다. 참고로 엔비디아는 아마존,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 등의 클라우딩 사업에 제품을 제공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클라우딩 시장이 커질수록 엔비디아도 같이 크는 겁니다. AI 시장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아참, 올해 인수한 멜라녹스가 엔비디아 전체 매출의 13%를 견인했고 데이터 센터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38% 성장한 것은 엔비디아 기존 사업이 커진 것보다는
이제 멜라녹스의 매출이 합쳐지면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다음은 전문 시각화 산업인데요. 영화와 아키텍처 그리고 엔지니어 산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6.4%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며 매출은 15.3% 감소했는데 엔비디아는 이 사업부의 큰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도비와의 콜라보레이션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업부인데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엔비디아의 미래 먹거리 사업부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업부만 해도 배가 부른데 미래 사업 먹거리 사업부까지 있으니 정말 대단하죠. 아직 이쪽에서의 큰 매출이 발생하는 것은 없어서 전체 매출에선 3%만 차지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테슬라, 벤츠, 도요타, 아우디, 폭스바겐 그리고 현대 기아차와 자율주행과 관련해 협력을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 사업은 한 번 더 폭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4년간 사업별 매출 변동을 볼게요. 아직 전문 시각과 자동차 분야는 매출이 커질 정도로 시장이 성숙되지 않은 모습이지만 게이밍과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은 크게 증가해준 모습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이번에 급증한 것은 멜라녹스의 매출이 합쳐져이면서인데요. 암홀딩스의 인수까지 마쳤으니 앞으로의 매출은 더 기대되네요. 미래의 핵심 사업 부분의 시장 장악을 위해 엔비디아의 전략적인 인수합병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엔비디아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한 수익률을 볼게요. 매출은 다소 기복이 있었지만 크게 증가하며 우상향 중에 있었고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 설계만 하는 특성상 매출 총이익은 이 60%대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25%가량으로 훌륭했고요. 참고로 암드의 매출 총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44%와 10%로 엔비디아와 수익성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 수익률이 과거에 비해 다소 떨어진 점은 인수합병과 관련된 일회성 비용이 증가해서였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판매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10%가량이고 연구개발비는 24%를 차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를 하면서도 비대하지 않은 조직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금 흐름에서 다시 애드백되는 직원들 주식 보상은 전체 매출의 8%가량으로 전년도 7% 대비 살짝 높아졌지만 43%를 기록하는 우버 같은 신생 성장 기업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죠. 최근 장기 부채가 크게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이 전년도 대비 235% 증가한 1억 불 정도를 기록한 것도 눈에 띕니다. 종합적으로 파괴적인 인수합병과 시장 성장을 통해 매출이 크게 늘면서 일회성 인수비용에 의해 단기 이익률은 살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엔비디아의 대차대조표를 통한 재무 건전성을 볼까요? 부채 비율은 75%, 유동 비율은 392%, ROE와 ROA는 각각 32%와 19%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전년도 말 대비 자산은 55%나 급증했는데 이는 부채와 자본이 다 성장해서였네요. 특이사항으로 유동 비율은 3분기 연속으로 크게 줄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392%라는 경이적인 정말 수준을 보여주며 단기적 재무 위험성은 거의 없다시피 보입니다. 멜라녹스를 인수하며 굿윌과 무형자산이 955%나 늘었고 올해 50억 불가량의 초장기 노트를 발행한 것도 특이점입니다. 또한 엔비디아는 5.7억 불가량의 한도 대출이 있었는데요. 현재 사용은 전혀 안 하고 있지만 언제든 사용 가능한 훌륭한 자금 공급처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다음은 엔비디아의 현금 흐름입니다. 영업활동에 의해 37억 불 증가, 투자활동에 의해 165억 불 감소, 재무활동에 41억 불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86억 불 감소하는 등 기말 최종 현금은 23억 불을 기록했습니다. 영업활동에서는 29억 불의 순이익과 18억 불가량의 감가상각 및 직원 보상금 애드백이 대부분이었고요. 투자활동은 인수합병과 PPE 구입 및 단기 투자 상품 구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는 50억 불가량의 신규 부채 발행과 3억 불의 배당금 지급이 눈에 띄었어요. 참고로 엔비디아는 약소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률은 0.12% 정도입니다. 없는 것보단 낫네요. 최근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을 훨씬 초과하는 과도한 투자활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지속적인 부채 발행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줘요. 암홀딩스의 인수 후 재무 상태를 다시 한번 봐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엔비디아의 PER입니다.
11월 26일 기준 엔비디아의 PER은 85배로 경쟁사인 암드보다는 낮았지만 인텔에 비해서는 10배 가량 높았습니다. 지금 인텔의 PER은 8배 수준인데 매출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PER들만 봐도 현재 시장이 이 기업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인텔은 재무 상태와 명성에 비해 PER이 지금 과도하게 낮아 보입니다. 만약에 펀더멘탈이 확실하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인텔도 나빠 보이진 않아요. 나중에 한번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자, 엔비디아의 결론입니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그 중에서 핵심인 GPU와 GPGPU를 담당하고 있는 엔비디아죠. AI와 IoT 등 미래 산업의 기초 핵심이 되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암홀딩스와 멜라녹스를 인수하며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속한 시장은 정말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에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 클라우딩, 자율주행, 게이밍 등 정말 뺄 게 없어 보이죠? 엔비디아는 최근 인수 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단기 수익률이 다소 낮아졌지만 순이익률은 여전히 25%를 기록하며 우량주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매출이 증가해도 남는 게 없으면 투자할 때 꺼려지게 되죠. 근데 엔비디아는 수익률까지 훌륭하니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면서도 비대하지 않은 조직을 운영하는 등 회사 운영을 정말 잘하고 있는 느낌도 들었고요. 하지만 최근 장기 부채가 커지면서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부채 비율과 유동 비율을 보면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 쪽에서는 약간 좀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럼 엔비디아를 투자할 때 고려할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산업의 쌀이라는 단어를 역설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사업은 경기가 호황이고 기업들이 투자 활동을 계속하는 전제 조건에서는 계속 성장이 가능한데 이는 즉 경기 불황 시에는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요. 실제로 전년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당시 많은 기업들의 주가가 떨어졌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관련 주가는 그냥 폭락을 해버렸어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폭락을 했거든요. 반도체는. 지금은 잠잠해졌지만 미국과 중국이 패권 전쟁이 다시 심화되면서 무역 전쟁이 이루어진다면 반도체주는 안전하진 않을 것 같아요. 또한 엔비디아는 생산 시설이 전혀 없어서 제품을 외탁 생산하는데요. 삼성과 TSMC에 의존하고 있죠. 이는 결국 수량과 품질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여전히 앞날이 창창한 블루오션입니다. 하지만 제품 사이클마다 기업들의 순위가 바뀌는 등 심화되는 경쟁은 투자자에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돼요. 하루아침에 1등 기업이 2등 기업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장에서는 강제로 겨울잠을 자고 있는 인텔과 나스닥의 황태자 암드가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고 있죠. 또한 제3국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신생 업체들도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반도체 전쟁이 아직도 앞으로도 기대가 돼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어주시며 끝까지 영상 지켜보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